안녕하세요. 진유TV입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탐험의 왕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난센, 아문센과 같이 뛰어난 탐험가들을 많이 배출했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가면 탐험 왕국 노르웨이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난센과 아문센이 극지를 탐험할 때 이용했던 탐험선 프라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슬로의 남서쪽 비그드웨이 반도에는 노르웨이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5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박물관 지구라고 부릅니다. 이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프라모 박물관입니다. 프라모는 난센과 아문센이 남북극 탐험을 할 때 타고 갔던 배입니다. 난센과 아문센은 노르웨이 탐험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이름에는 유독 센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난센, 아문센, 닐센, 입센, 안드레센, 비오르센 등등 여하튼 이렇게 센 아저씨들과 생사를 같이 했던 프라모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도전과 탐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모 박물관에는 딱 이 배 하나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는데요. 이 배를 만든 사람은 프리티오프 난센입니다. 지난번 오슬로 시청사 벽화를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죠. 오슬로 시청사에는 그의 그림이 있는데 프라모 박물관에는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센은 노르웨이 해양 탐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882년 그린란드 근해로 처음 항해를 했던 그는 1888년 동료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그린란드 횡단에 성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난센은 북극을 탐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1893년에 얼음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배가 바로 프라모입니다. 프람은 전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893년 6월 24일 난센은 12명의 대원과 함께 프라모를 타고 북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배에는 5년치 식량과 8년치 연료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간 것이죠. 하지만 탐험 도중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북극 항로 개척에는 실패했습니다. 난센 일행은 얼음에 갇힌 프라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인근을 지나던 영국 배를 타고 4년 만에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표류했던 프라모도 나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탐험가 아문센이 난센을 찾아가 프라모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난센은 배를 선뜻 내주면서 자신의 극지 탐험 경험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문센은 원래 북극을 탐험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의 피어리가 먼저 북극 탐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남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모는 북극과 남극 모두를 탐험한 배가 되었습니다. 1910년 아문센은 프라모를 타고 남극 탐험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탐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탐험대원도 실용적인 기준을 세워서 선발을 했습니다. 군견 교관 출신의 군인 장교, 세계 스키 선수권대회 우승자, 포경선 사수, 세계 개썰매 선수권대회 우승자 등 한랭 지역 전문가들로 탐험대를 구성했습니다. 난센의 조언을 받아들여 말보다 식량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몸이 가벼운 개를 이용해 설매를 끌게 한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죠. 아문센은 미리 튼튼한 개를 선발해서 잘 먹이고 남극과 비슷한 환경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술록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도 한 몫을 했죠. 오랫동안 이누이트족과 친분을 쌓았던 아문센은 그들이 입는 술록 가죽 옷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똑같은 방한복을 준비해서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프라모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배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판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사방에서 천둥이 치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판에서 체험한 바다의 폭풍우가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물론 실제 바다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절대로 환상적이지 않겠죠. 가판에서 배 안으로 내려가 대원들이 생활했던 곳을 둘러봤습니다. 난센과 아문센을 비롯한 대원들이 지냈던 방과 주방, 작업실, 화장실, 식당, 살롱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 침대도 아주 작았습니다. 난센의 방에는 이 방에 앉아있는 난센의 사진을 참고로 해서 만든 실물 크기의 인형이 있었습니다. 난센은 척 보기에도 상당히 키가 커 보였습니다.
실제로 난센의 키는 192cm였다고 합니다. 근데 침대는 160cm에 불과했습니다. 아문센의 방에는 그가 읽던 책, 사용하던 지도, 즐겨 피던 담배를 담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라모폰 축음기였습니다. 아문센이 상당히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살롱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악보가 놓여있고 스피커에서는 악보의 적힌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905년 미국에서 유행한 In the Shade of the Old Apple Tree라는 노래입니다. In the shade of the old apple tree, when the love in your eyes I could see, and the voice that I heard, like the song of the bird, seemed to whisper sweet music to me. I could hear the dull buzz of the bee in the blossoms as you said to me, with a heart that is true, I'll be waiting for you in the shade of the old apple tree. 아문센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피아노로 자주 이 노래를 쳤다고 합니다. 동행했던 탐험대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다른 노래는 안 치고 하루 종일 이 노래만 쳤다고 하네요. 배 바깥에는 남북국 탐험의 여러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도표와 사진,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장비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프라모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건 한국어로 해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에서 한국어를 치면 눈에 익숙한 한국어가 나오는데 눈에 익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만난 모국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이글루가 있었습니다. 비록 얼음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서방님이 이글루 안에 들어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이글루 외에 유빙에 갇히는 공포를 체험하는 곳, 무거운 물건을 몸으로 끄는 체험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시물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문센과 영국의 탐험가 스콧의 남극 탐험 일정을 연대별로 비교해 놓은 표였습니다. 아문센은 영국의 탐험가 스콧과 남극 정복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종 승자는 아문센이었죠. 아문센은 1911년 12월 14일 인간 최초로 남극에 도착해서 이곳에 노르웨이 국기와 프라모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월 17일 스콧 일행도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식량 부족과 추위로 끝내 귀환하지 못하고 남극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스콧이 아문센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남극 탐험에 나섰지만 아문센의 탐험대와 스콧의 탐험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탐험대원의 구성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아문센의 탐험대가 한랭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스콧의 탐험대는 지질학자, 기후학자, 자연 생태학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백면서생의 싸움이었던 셈이죠. 아문센이 몸집은 작지만 추위에 강한 개를 선택한 반면에 스콧은 몸집이 큰 말을 선택했습니다. 말은 식량 소모도 엄청난 데다가 크레바스에 한번 빠지면 꺼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스콧의 말들은 탐험 도중 크레바스에 빠지거나 아사하거나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탐험대원들이 직접 썰매를 끌어야 했습니다. 이러니 체력 소모가 엄청났을 겁니다. 게다가 스콧의 탐험대는 복장도 불량했습니다. 아문센의 탐험대는 이누이트들과 같은 술록 가죽옷을 입어 추위에 강했지만 스콧의 탐험대는 모지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모지옷으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스콧은 남극 탐험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문센이 탐험 그 자체를 목표로 둔 반면에 스콧은 탐험은 물론 남극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남극 탐험 하나만으로도 벅찰 텐데 너무 욕심을 부린 겁니다. 실제 스콧이 사망할 당시 갖고 있던 것 중에는 남극에서 채취한 광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콧의 탐험대가 남극에서 최후를 맞은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영국의 탐색대가 탐험대 일행의 마지막을 보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시신과 함께 스콧 대령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와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1912년 3월 29일에서 멈춘 그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 끝이 멀지 않았다. 유감이지만 더 이상 일기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브라모의 전시장에서 스콧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찍은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의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쓴 마지막 편지였죠. 편지에 있는 문장 중에서 We shall die like a gentleman. 우리는 신사답게 죽으리라 라는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스콧 대령의 투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문센을 승리자, 스콧을 실패자라고 합니다. 아문센이 스콧보다 먼저 남극점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문센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그리고 무사히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를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콧의 탐험대는 인류를 위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학문적 성과가 뛰어났습니다.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진 스콧 탐험대의 극지과학 탐사팀은 남극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무려 2109종에 달하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가운데 400개 정도가 새로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종 바위 샘플들, 펭귄 알들, 식물 화석들을 채집했습니다. 펭귄을 비롯한 남극 동물들의 생태를 관찰하기도 했죠. 이들이 채취한 식물 화석으로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 지역의 기후가 따뜻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생전의 스콧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 자신의 말대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서 지금 차가운 남극의 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아문센 역시 조난당한 다른 탐험가를 구하러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아문센이 타고 갔던 비행기의 잔해는 발견했지만 아문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남극 관측 기지의 이름은 아문센 스콧 기지입니다. 남극 탐험에 있어서 아문센 못지않게 스콧의 공적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이름이겠죠.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고 하는 전제를 과감하게 극복한 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